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노무TV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시죠. 닭간다죠.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등장하고 싶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진짜 댓글이 요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직 개그맨이지만 이렇게 센스 있는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걸 아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애드립을 치신다는 게 전 국민적인 이 개그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나? 예, 풍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댓글도 저희가 유심히 잘 보고 저희가 소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벌써부터 많이 올라옵니다. 원주리님께서 김정철 최고위원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김은주님께서도 반갑습니다라고 올려주고 계시고, 다민님께서 차기 서울시장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님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 아니죠? 저희 가족일 수도 있네요. 가족에 그러니까.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연님께서 황현희님, 환현희님이라고 올리셨네요. 황현희님이 강적들 동치미 너무 잘 봤어요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 조경희님께서 믿고 부른 방송 황현희, 아유 감사합니다. 오노님께서 강성필, 박민영, 김정철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실 세 분을 미리 댓글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정치일수갑을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고향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가셨어요? 바쁘셔서? 네, 서울에서 그냥 열심히 똑같이 방송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고향으로 가는 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서울 쭉 살았죠. 근데 부모님은 또 아니시니까. 부모님도 네, 지방에 근데 부모님이랑 안 친해서. 서울 사람이지. 서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사람 부럽더라고. 네,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물론 이제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네네네. 저 아래 남쪽 따뜻한 남쪽 광주 나라. 도련님이에요. 광주 광역. 도련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유지- 메트로폴리탄. 광주 도련님들이 멜빵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늘 기분 좋게 한번 튕겨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어머니 모시고 저 가족들 데리고 네. 제 동생네 가족이랑 해서 강원도에 이제 놀러 가서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네, 맛있는 거 먹고. 요즘 트렌드는 사실 여행이더라고요. 맞아요. 연휴가 워낙 길었어요. 그리고 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연휴 초반에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출퇴근길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휴가 이렇게 길면은 전 또 육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하지? 야, 어떻게 시간을 또 이렇게 메꾸지? 저도 막 이런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여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저도 여행을 네. 많이 좀 선택하는 편이라 네. 공감대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 추석 때는 너무 아쉬웠던 게 네, 날씨가 좀 안 받쳐줬어요.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거의 오전에는 항상 좀 비가 와가지고 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서 많이 지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비가 온 날이 있었나 싶기도 맞아요. 했을 정도로 추석에 비가 많이 내렸던 점. 알겠습니다.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여쭤봤고, 정치해보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물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어제도 역시 소개한 저희 여의도 노무TV의 가장 히트 상품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일이 잘 팔리네요. 지난번에 샤인 머스켓도 굉장히 좀 큰 히트를 보였거든요. 제주산 귤입니다. 10월 한정으로 극소량만 수확되는 상품으로 매년 이 시기를 기다리는 단골 소비층을 보유한 특별한 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작고 껍질이 얇은 귤이 맛있습니다. 아시죠? 알죠. 네, 귤 좀 먹어보셨다면 좀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앉아서 만화책이랑 보면은 네. 겨울에 이거 한 30개 먹습니다, 진짜. 제가 손 우리 노래질 정도로. 닭간다 때문에 네. 요즘 홈쇼핑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왜요? 너는 정치하지 말고 이거나 팔아라. 홈쇼핑해라. 네, 너무 잘 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 5kg에 2만 원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대량 구매하시면 100박스를 하시면 누가 간다고요? 황현이가 배달 간다. 100박스요? 100박스. 황현이 배달 간다. 네. 200박스 가면 박민영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300박스 가면 네. 김정철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난 무조건 출마할 건데. 400박스 하면 방송 그만둔다. 방송 그만둔다 내가. 국민의힘 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박스에 5kg이에요. 19,900원이면 사실 요즘 과일값 대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네, 2만 원에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또
맛있는 양질의 과일을 드실 수는 없다는 거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박민영, 맛있네요. 네. 박민영 맛있네요. 대변인은 뭐 잘 드세요? 과일 좋아하세요? 혼자 네. 또 자취하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살다 전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아, 동생과 둘이 사시는군요. 자취를 10년 넘게 했어요. 자취하다 보면 과일 사 먹기가 쉽지 아, 않거든요. 남자들도 그래요. 또 과일 깎아 먹기. 먹어야 되는 과일을 네. 또 잘 안 먹게 돼요. 아예 안 먹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네. 그냥 껍질째 먹고 근데 사실 맞죠. 귤 같은 게 자취생들한테는 제일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5kg에 2만 원이면 거의 밥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쌀값보다 더 싼 것 같아요. 네. 5kg면 무게가 박스가 크기가 저 정도 박스인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5kg면 저기 가득 저 박스 가득이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박스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여유롭게 귤을 마음껏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자취하시는 분들 뭐 드시는 거 귀찮으시는 분들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이 귤이 보관이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빨리 먹지 않으면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이 귤은 비교적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주 예리하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예리한 아 역시 잘 팔아요. 아니 전직이 뭐가 있었는지 네. 궁금할 정도로 아주 뭐 드립니다. 홈쇼핑에 400박스를 팔아주셔서 저를 아, 은퇴시켜 이렇게 주시기 또 바랍니다. 업무를 확장을 하시려고 영역을 좋죠. 뭐 요즘 뭐 대변인 직업 하나로도 버티기 힘든 세상 그렇죠. 여러 가지 투자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네. 그 겨울에 나오는 귤은 생 노랗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들은 귤 농사하시는 분한테 약간 좀 뭐 그런 것도 있대. 색깔을 좀 뭐 이렇게 입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그대로의 귤이기 때문에 네. 이 제주도 가면 이거 그냥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 제주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네, 여러분 귤 여러분들 꼭 좀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해봅니다. 네. 인터넷 주문 힘드시면 네. 그리고 대량 주문 원하시면 여의도물 전화번호가 1551 5280 1551 5280번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0바스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배달을 가고 400바스 하면은 네, 김종철 사과를 안 합니다. 대표님께서 서울시장은 안 나가신다고 하니까 예. 아 근데 댓글에 네. 자꾸 수박 팔으라고 하네. 수박이요? 우리 당에서 금지였는데 수박은 수박을 팔으라네 자꾸. 아유 목에 걸릴 뻔했네. 우리 또 강선필 부대는 친명이시니까 뭐 수박 좀 팔아도 되죠. 뭐. 난 멜론이지. 멜론이지. 속 겉과 속이 같다. 그럼. 모르죠. 또 언제 수박으로 바뀔지 사람 일 모르는 모르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해부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감 기간입니다. 2025 국감도 그냥 뭐 예상했던 그림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고 시끌시끌하죠. 자 국정감사 첫 주간 올로서 나흘째인데 눈살 찌푸리게 된 순간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제일 좀 눈살 찌푸리게 보셨어요? 지난 4일 동안. 일단 지금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란 심판하겠다고 그거를 정당 대 정당도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석 못하게 막았잖아요. 막고 법사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고 이 헌법과 법원 조직법상 금지되어 있는 재판에 대한 사안을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대법원장이 위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가둬놓고 불법을 종용한다라고 하는 게 전 이게 캄보디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는 법원으로 또 대법원으로 그 항의 방문 감사 현장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례적이었어요. 항의 방문을 하러 간 것 같은데 네. 거기 가서 로그 기록을 또 뒤지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재판 관련 사안들을. 그런데 이게 그 대법원이라는 게 국회나 대통령실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나라 특수 국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호를 받는 시설인데 이렇게 법원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자료를 갈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전 너무 놀라웠고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별로 얻은 건 없는 걸로 보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법치가 유린당한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 사망 선고를 민주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드시 단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무하는 곳이 크긴 크더라고요. 대법원이요. 70평이 넘는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헌법재판소 가봤어야 처음 돼요. 봤어요.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그
파면시키면서 얼마나 절차상 위반이 많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헌법학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오죽하면은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개별 의견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민주당식 논리대로면 저희도 헌법재판소 쳐들어가가지고 그 법정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그러고 내란범들이 내란 저지르고 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 좀 당 대표가 좀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쪽 입장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이 내란 정당에서 우리 보고 뭐 불법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네. 2번 연속 파면당한 대통령 배출한 정당에서 무슨 민주당을 향해서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니 정말 귤이나 더 먹어야 되나 이게. 근데 일단 그 저희가 이제 가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근데 소기의 성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소기의 성과는 다른 데서도 뭐예요? 막 이제 뭐 여러 얘기했으니까 좀 네네네. 다르게. 근데 어쨌든 국민들도 그렇고 오해가 있었던 게 이 네. 대법원장의 방이 75평. 그러니까 공영 시설까지 합치면은 오줌 놀랐어요. 150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또 가보니까 그 안에 75평 안에 비서실도 있고 뭐 어떤 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호화스럽진 않더라라고 또 민주당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있으면 이렇게 또 찾아가서 보고 나면 또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또 막상 가보니 나름의 크긴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보기 전보다는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도 존중의 예의를 또 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장관급의 사무실이 50평이거든요. 근데 3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법원장들이에요, 법원장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 다른 뭐 장관급이나 또 차관급은 30평인데 차관급들은 30평이 다 정말로 채워지는 사무실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 사실 이례적인 건 맞죠. 하지만 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런 이례적인 대법원장도 없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헌법 61조, 그다음에 국회법 121조에 정해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는 것이지 자꾸 뭐 불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우리 김정철 곧 그 시장 후보라고 해야 되나? 이분한테 네네네. 또 평가를 좀 받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법원 얘기할 때 우리 또 대변인님, 부대변인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발언 술 진짜 좀 낮추네요. 대표의 지침을 진짜 따라서. 낮추네. 우리 말 잘 듣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야, 약간 좀 추석 이후로 역시 주류는 다릅니다. 흐름이 약간 바뀌었네요. 진짜. 근데 사실 예. 13일 날 예. 첫 번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왔을 때도 이게 많이 안 밝혀진 건데 우리 박민현 대변인도 알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감금하려고 했으면 네. 오전 질의 끝내줬겠습니까? 도시락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하루 정도 밥 안 먹고 계속 쭉 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네. 나왔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배려해가지고 증인도 참고인으로 낮추고 오전 질의 끝내고 나서는 평화롭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맞죠. 그건 또 맞죠. 인정해야지 그거는. 최혁진 의원 있잖아. 이거 네. 중요하다고. 마치 최혁진 의원이 뭐 도요토미 이데요시 뭐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전략과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좀 깨져버렸어. 그래서 시장에서 저분 민주당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 웃겼었죠. 박수영 수석 대변인도 자꾸 이제 최혁진 의원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 아니고요. 우리가요 평가하기 싫고요. 우리 그러려고 안 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정청래 대표까지 얘기해서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세련되고 품격 있는 걸 좀 보여드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시켜드려야 될 것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군소 이 좌파 정당들이 야합을 해서 이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하는 일종의 창구가 돼버렸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진보당이랑 기본소득당 연대해가지고 비례대표 명단 만들었잖아요. 최혁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으로 당선이 된 그렇긴 사람인 하죠. 것은 예. 분명히 맞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용해인 의원이 항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비례 당선되면
내년에는 기본소득당 복귀하기로 했는데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좀 저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난 남겠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이제 용해인이 잘라라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자른 거거든요. 뭐 이런 하죠. 맥락상으로 봤을 때 네. 범민주당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제 라고 그런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에 네. 야 너희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래 하지. 그래도 우리는 정도를 가겠다. 우리 안 할란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이야기 그래요. 뭐 민주당 뭐 발언 수위를 좀 낮춘 것 같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금이다는 건 거기도 약간 좀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발언 수위 조금만 낮춰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감금이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후에 놔줬다라고 하시면 저 프로 고발러. 아니 오전에는 거의 네. 문을 가로막고 어디를 도망가시냐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호통을 쳤잖아요. 예, 저 예. 너무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김정철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요거 얘기한 좀 넘어가고 일단 저는 이제 국감에서 이번에는 그 국선 변호인 중에 정수경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국선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방향이 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러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국회 청문회가 의견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그거를 반영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들으려고 증인으로 불렀으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말할 때마다 자꾸 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연기 이슈가 정말 돼야 잘못했다고 돼요.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감합니다.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무슨 어점이 있어요? 무슨 제가 잡아보세요. 여쭤볼게요. 잡아보세요. 그 예.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보셨나요? 네, 쭉 이렇게 봤는데 영상을. 네? 영상은 현장 네. 영상은 처음부터 풀로 안 나오니까 네. 현장에 가서 저 국회에서 심리상 보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경험상 이게 허점인데 이 영상에 나온 거는 좀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막상 현장에 가면 100%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도 나름대로 내용이 있고 뭐 물어보면 A를 물어보는데 B 얘기하고 막장에서 공격 들어가서 말 끊고 서로 간 좀 그런 것도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지적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국회가. 네. 그러니까요. 어떤 의견을 들으러 모신 분이면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반영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국감장이 그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최 무슨 변호사 아니 검사 있잖아요. 그 띠지 네, 네, 공무원. 네. 그거 이제 잃어버린 그 네. 책임져야 되는 검사. 그러니까 그 검사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100% 국민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단에 보면은 또 물어보면 딴 말하고 뭐 저는 제 수사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띠지 간목권 잊어먹은 놈이 무슨 자부심이냐 이런 말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가끔 또 증인들 중에서 진짜 사람 팍팍 그 속을 긁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들도 의원들인데 저는 또 깜짝 놀랐던 것이 이화영 씨가 거의 주인공처럼 법사위장을 종횡무진하더라고요. 지금 범죄자잖아요. 수감되어 있고. 누구? 이화영. 이화영 씨 네. 누군가 7년 8개월형을 받고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랑 화기애애하게 소통을 하면서 셀카까지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그 변호사분들 가장 많으시니까. 심한 상황입니까? 아니, 범죄자는 엄격한 관리 통제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보다 더 나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아다니는 거 봤어? 어제 사진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전과 22범 합치면은 그런 내각에 지금 정부가 22범이고 대통령도 피고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 피고인들이 이 대법관들 대법원을 유린을 하고 이 범죄자들이 이 법사위 회의장을 종횡무진하고 다니는 게 정말 이게 문명국가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품격을 이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이제는 좀 그 있어 정권이 보입니다. 바뀌었으니까 나 다른 공격은 다 좋은데 네. 자꾸 국무위원 전과가 뭐 몇 번에 그건 진짜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과 22범은 아니 전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니 전과 사람이고 22번이어도 이제 곧 그건 있으면 말이 이제 안 되지. 윤석열 그 무기징역이야. 나중에 형 그 양형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까 한번? 아니 그리고 지금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선택을 안 하잖아요. 설주환 변호사가 왜 사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그 당시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서 왜 이재명
당시 그 후보 대표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지금 김현지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사임을 하라 마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네. 우리 김정재 최고님이 설주한 변호사와 안 친하구만. 그죠? 잘 모르시죠? 아니요, 저희 지금 개혁신당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저는 들어오셔가지고 아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시냐고. 아니, 개인적으로 잘 모르죠. 그러죠? 왜? 하와이 가족여행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정여행 갔는데 증인으로 네, 채택을 그렇구나. 하는 부분에서 네. 신청을 하면 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주냐면 전과 있는 사람, 사기꾼 이 사람들 말을 주로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변호사, 검사. 오늘 너무 다리 불편합니다. 이게 나라냐? 아니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줘.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범죄자 말만 아니 들어준다고. 검사가 나는- 나는 유린당하고 나는 진짜 정권자들이 오늘- 설쳐. 난 오늘 정말 다짐을 하고 왔어. 네. 나는 오늘 김정철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난 경청하려고 난 들어왔어. 왔어. 난 사실 나 일명 종편 수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때리면 다 나와. 기본적으로 논리가 한 3개씩 나오는 사람이야. 박민영 알잖아. 근데 나는 오늘 우리 김정철 혹시나 서울시장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내가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만 경청을 하는 또 그래도 그냥 해야 될까? 또 이거를? 그 집에 가서 귤박스 400개 시키세요. 술 안 하시는 거니까. 술 안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그러시면 이 됩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제 설주환이든 김윤지든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하고 야, 넘어가셨으니까. 저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다른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변호사님 했던 말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새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일단 그 박상용 검사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한테 사임을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박상용 변호사한테 김현지한테 질책당해가지고 사임했다라고 지금 하소했다는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사가 전화합니까? 그리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혐의자고 피해자인데 그 사람의 민주당 소속의 또 변호사인데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설주환 변호사가. 근데 그 박상용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하소연하고 그런 게 맞습니까? 그거는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온 세상이 김현지를 꽁꽁꽁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23년 5월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박상용은 또 김현지를 알았대? 그때는 뭐 국민의힘도 모르고 세상이 다 지금까지도 꽁꽁 숨겼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도 오히려 연어 술 파티 검사가 그 피해자들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술 그때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이 이화영이라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대북 송금 아닙니까? 결론 본질을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이 증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증거는 돈이 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공범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네, 우리가- 그래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뭐 그 내용이 지금 와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무죄로 갈 판이고 또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것도 진짜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변호사니까 아실 네네네. 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화두는 평화부지사가 그럼 최종 결재권자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측에서 그 다 주력을 가지고 결재를 하는 최종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 사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무리하게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인정을 했잖아요. 김현지 그 부속실장한테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화를 잘렸다. 해서 뭐 그런 얘기했었죠. 왜 검사 편드냐라고 사실 잡돌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계속 변호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재판 사건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관리를 했던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자진이면은 그 정도는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재판 사건에 대해서 막 변호사들을 아니, 바꾸고 말고 그런 하는 게 것은- 아니라 네.
아니 자기 아니 만약 만약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을 교체하는 거면 만약에 그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화영이잖아요. 네. 아니 네.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 그리고 이게 이화영 조금만 더 네, 이어보면 조금만 더 그래, 들어볼까요? 조금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얘기해라. 아니라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전혀 자신의 그런 직분에 맞지 않는 자리로 가 있잖아요. 뭐 유엔 대사로 간다든가 법제처장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뭐 헌법재판관 하마평에 오르질 않나 이렇게 뭐 배지도 달았죠 몇 명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사건의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면서 과연 이런 보은성 인선 뭐 나쁘게 말하면 입막음성 인선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을 건가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고 확인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건 게이트급 이슈로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의구심을 해소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감? 이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온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뭐 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그런데 의원 쪽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안 물어볼게요. 시켜주시니까. 우리 황현희 씨한테 네. 내가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빌려준다고 했어. 네. 언제 뭐 내일 빌려준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네. 오늘 6만 원 빌려주세요 그런 거. 네.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그러지. 끝나고 나가서 6만 원 내놔. 아니 네. 가서 꽁트를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오랜만에 개코를 하는데. 넘어가는 아, 예를 들어서. 늦으셨어. 아요. 처음에는 빌려줄 거예요. 이제 왜요? 예. 그럼 너무 고맙다. 네. 이자도 아유, 받을 10만 거야. 원까지 해드릴게요. 알았어. 근데 예. 이제 처음에는 운영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박민영 대변인은 저하고 방송 많이 하기 때문에 알 거야. 저는요 김현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고. 아니, 그 민주당에서 그런 그런데 얘기가 또 많아요. 그때는 운영이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갑자기 상임위가 6개로 6개까지 늘어나. 늘었죠.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다시금 전 공을 넘겨야 돼. 네. 하나만 나오게 한다고 하면 그만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네. 원내들끼리 합의할 수 있잖아요. 박민영이 지금 뭐 실권이 없잖아. 강성필 부대변도 없잖아. 아니야 우리의 의견은 이거니까 우리 당의 의견이 이거니까. 지금 아마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운영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상임위 안 부르겠다 합의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충분히. 그래 네. 합의를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도 공격이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날카로워야 되는데 난 진짜 아쉬워요 이게. 한쪽에서만 몰아서 네. 뭐 진짜 궁금해할 그래. 거를 물어보는 게 맞죠 그거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유효타를 날린 게 일단 이화영 변호사를 왜 김현지가 갈아치우냐 하나가 아니 나왔고. 딴 말을 하지 말라고 아니, 두 그 번째, 얘기하라고 빨리. 경기 동부연합이랑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판결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과방위에서 그러니까 박정은 의원이 과방위에서 한 건 아니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핵심적인 의혹을 짚었죠.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차치하더라도 운영에는 좀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답은 정해놓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올 거였고 계속 뭔가 안 안 나오려고 작정한 거지. 이거 알아요? 누가 봐도. 안 나올 걸 아니야. 위한 네. 이유를 계속 찾아. 아니, 장성철 자, 소장이 또 보세요. 폭로를 했다만요. 네.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라고 했다가 김현지 내가 또 이제 부총장한테 우리 혼났다. 황현희 씨를 예로 들어볼게. 황현희가 또 꽁투하자는 거야 지금. 이 닭간다 진행을 네.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 네네. 근데 만약에 안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옆에서 같이 막 김정철 변호사도 그러고 박민영도 강성필도 그러고 야 좋은 게니까 해라 네.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 너는 안 네. 바뀌겠네. 아니 난 정확하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지. 아니, 어, 근데 보통 뚝심 있게 사람들은 가야지. 당장 내일도 그만둘 수 있어. 아무리 말려봐. 알았어. 야 대단하다. 야 당황스러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막 그렇게 압박하는 거는 별 이렇게 유효타가 안 되지만 우리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현지를 안 보내려고 하다가도 네네. 여당에서 보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의 비교적 우호적인 일간지에서도 사설로 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바뀌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몰아가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도 얘기하고 한정호도 얘기하고 한정애 의원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생각해 보니까
막상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왜? 안 나와야 되거든 얘가.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좀 계속 기술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네. 안 되겠다. 야 어떻게 할까? 야 5개 더 나오라고 하자. 그럼 못 나올까? 그래가지고 이런 거거든. 네. 저희 그렇게 맞죠,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그러세요? 여기도 나하고 다르네. 어쨌든 안 나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 이유 저 이유가 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상임위 6개 있으니까 또 안 나갈게라고 좀 마무리가 된 거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게 돼요. 내가 사진으로 무서운 보내줄게. 거예요. 알았지? 있죠. 간직하고 자. 그리고 목소리가 어떠실지도 그렇죠. 너무 궁금했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예, 말씀의 품격이 어떨지도 궁금했고 저래서 대통령님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좌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좀 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근데 이 예. 공개적인 목소리하고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김건희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숨길 수 없잖아요. 신앙송 하듯이 결국에 부끄러웠습니다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야 너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네. 뭐 딱 단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늘 좀 안 맞네 나. 왜냐면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좀 네. 역할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또 주제로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좀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요거 한 마디씩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장철? 저는 이 부동산 최고위원님, 예. 집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값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이 왜 실수요자들을 잡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수요를 제한하려고 하느냐.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력가들은 제한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정책으로는 결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된 부동산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정책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집값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실수요자를 잡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열심히 지금 뭐 하루에 매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뭔가 부동산을 마련하고 주택을 마련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집값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게 평균인데 15억이에요. 이제. 15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이제 아예 사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수요를 잡는 게 결국은 실수요자를 때려잡아서 하니까 저는 이게 가장 정책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민주당이 또 네. 알아서 자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웃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 예. 말씀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15억 집 사려면 4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는 현금을 10억 이상 들고 있어야 집 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 때 1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매년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돼. 저희가 특히 남성들은 29살 정도의 사회 첫 발을 디디거든요. 그러면은 한 3, 4년 안에 10억 모으려면은 3억, 4억씩 저축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3, 4천도 못 모읍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년 서울에 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청년들은. 100만 원 적금도 힘들어요. 네. 집 사지 말라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세랑 월세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부작용 때문에 사실 4년치 그 인상분을 미리 땡겨서 받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단 부담인데 5% 상한선을 마치 법처럼 지키거든요. 법이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5% 늘려야 하는 것처럼 늘리기 때문에 전세 부담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지금 갭 투자 막겠다고 전세 대출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세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월세가 올라갈 월세 가능성이 내면은 있죠. 전세는 이자가 그나마 2, 3%밖에 안 내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월세는 소모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얼마 된다고 월세 내고 나면은 저축은 고사하고 끝없이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그냥 그 임대인들의 노예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금융 대출 규제 우리나라 국민들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국 금융회사 금융 그 기관에서 대출 받는 거는 전혀 제지가 안 되고요. 중국인들 부동산 소유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냥 구매한 다음에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를 관대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현금 부자나 대출 규제 안 받는 그런 왕서방들이 우리나라에 현찰 착착 들고 와가지고 집 사고요. 저희가 중국인들한테 세 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그런 주객전도의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두 차례 그 대책 발표하고도 집값 오르기만 했으니까 지금 더 강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또 오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이 안 풀리잖아요. 공급도 없잖아요. 아예 단적으로 이게 공급 자체를 못 할 거면 지금 민주당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건설사들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업체들 시공 올 스탑 됐거든요. 공급 못 합니다. 2차 대책에서 발표한 것도 LH가 그 이번 정권 말까지 완공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을 한대요. 이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전혀 전망이 없는 상태고 그 집 있는 사람들 팔라 그래도 무슨 거래세니 무슨 양도세니 그것 때문에 집을 팔고 나오면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없어, 파는 사람도 없어, 사고자 하는 사람만 있는데 월세만 계속 오르니까 진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박민영 대변인의 지금 나이대가 느껴지는 절규가 좀 담대성이 있는 나오네요. 이슈예요. 저 왜냐면 진짜 계속 가난해집니다. 이게 약간 현실을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신 거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월세가 월급의 50%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럼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법 올라간 거 중에 지금 2+2잖아요. 근데 3+3+3도 올라가 네. 있잖아요. 그럼 다 그 조세 정가가 또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월세 높이잖아요. 그 월세 그 올라가요. 월세가 올라가는 네. 거란 말이죠.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아니 먼저 저는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해서 사실 뭐 비난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다 새겨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됐던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젊은 청년들의 마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느덧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40대 중반이 됐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 네. 저도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갚겠다는데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무주택자로 지금까지 살고 그래요? 있는 그런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야 된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이것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규제라든지 과세라든지 크게 세 가지가 공급까지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급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패러다임을 달리 해가지고 LH와 관련해서 조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성이 있도록 정부가 조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6.27 대책 같은 경우 대출을 규제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는 효과를 좀 봤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했던 말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모든 게 그쵸.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97 대책이었고 이번에 이제 11호 이제 대책이 지역 규제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제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이 방송 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보유세를 과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사실 시장에서는 그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의 지금까지 분위기는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통해 가지고 집값 잡으려고 했지만 집값을 못 잡았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보유세를 이 매수했을 때 그 가격에 따라서 매기는 거. 우리 네 명이 똑같은 집을 샀지만 뭐 박민영은 1억에 사고 황현희는 2억에 사고 강선필 3억, 뭐 김정철 최고는 4억에 샀다면 그 금액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한 채 가지신 분들은 보유를 오래 하거나 그다음에 보유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현실성 있게 이제 나중에 거래세도 완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부동산이 승리한다는 이 심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이제 나름대로 패러다임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도 모두가 똑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게 아니 대한민국 부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려면 이 부동산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 결국엔 또 승리한다는 심리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은 각자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기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좀 테마성, 단타성 위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최고가는 많이 올랐죠. 거의 네. 10만 전자가 네. 거의 다 됐지만 이거 사실 우리나라는 또 박스 피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 또 주식이 내려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심리가 상당히 잘못된 거고 네. 사실 주식시장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코스피는 확실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번 사람이 있냐?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엑시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아니면 아예 옛날부터 부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셨다. 이제 이런 것도 정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저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유세나 거래세 둘 다 높은 나라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가 높은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직은 논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혹시나 이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지를 어. 열어뒀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세를 기존에 그냥 무작정식으로 문재인 정부나 그 전정을 했던 그렇게는 안 하고 보유세는 때리겠지만 보유세라는 이름과 제목으로 때리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정상화로 돌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완전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그 뭐 제가 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간간히 듣기로는 네. 계속해서 이제 과세는 어쨌든 간에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어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은 안 한다. 왜냐 이것은 좀 의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히 예상을 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세를 매긴다면 매수했을 때 그 가격의 비율대로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네. 방법이니까 취득가에 대한 그렇죠. 취득가. 이제 종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네네. 재산세를 네네. 그렇게 하면은 네. 근데 그 엄청나게 반발을 요즘 이제 거래하셨던 분들에게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할 수가 역차별이 있는데 그렇죠. 역차별이 그렇기 될 수가 때문에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좀 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좀 사활을 보고 책임감 있게 네.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서울 마용성, 뭐 광진, 그래요. 뭐 과천, 뭐 분당 요 정도까지 묶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위에 있는 노도강 분들이나 은평 분들이나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들은 아파트값 안 올라가지고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왜 우리까지 묶어라고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차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러지. 근데 그분들은 상실감이 크시죠. 이번 정책으로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수요를 분산하는 제도를 좀 정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외곽 지역이 전부 다 살만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 제도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서 수요를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중교통망들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자기네들 지금 팔리지도 않는 곳을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8달 뭐 이런 네. 데까지 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통. 분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입안하고 그거를 실행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이고 세밀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검찰청 폐지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검사에 싫으니까 검찰청을 통째로 폐지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현장을 가보고 또 현장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네네. 정책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저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안해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하나씩만 붙여봐요. 네, 하나씩만. 예.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부동산 정책을 막장으로 하니까 그때 언론들이 약간 비판 조롱하는 느낌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소련처럼 집 사려고 하면은 정부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부 진짜 극히 일부의 강남 일대만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인 가족이라 이번에 애들이 좀 커서 집을 넓은 데로 가려고 한다. 30평형대에서 40평형대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구청 그 허가해주는 관계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4명 가족 한 20평대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40평대까지 필요하냐. 그렇게 넓은 집에 왜 가셔야 되냐고.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면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누가? 실제 사례입니다. 어디? 강남에 있는 구청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해서 보도까지 된 사례예요. 강남구청? 예, 이런 게 지금 경기도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산국가 마냥 이 정부 허락 못 받으면은 집도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이래도 효과 없잖아요. 헌법소원 가니까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 스타일이 뭔가 정책이 잘못되면은 방향이 틀렸나라고 하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 스타일은 아니야. 방향은 오라라고 선악을 구분을 지어놓고 야, 더 강하게 안 해서 그래. 이래버려요. 조만간 토지공 개념 나온다니까. 1년도 2년도 아니고 진짜. 민재고 100일 좀 지났는데. 세금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규제 지역 묶으면은 세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취등록세 건드린 거죠. 아니, 지금 매달 만에 제가- 대책이 3번 제가 나왔잖아요. 벌써. 그만큼 어쨌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니 뭐 4달 만에 그러면 심리가 하면 안 아니라 되나요? 돈 뿌리니까 오르는 근데- 거죠. 심리가 아니라. 야, 그 민생회복 지원금하고 이건 여튼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도 어쨌든 간에 이 고가의 주택을 살 때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15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사실 4억이죠. 예. 4억 대출. 예. 15억 이하가 4억이고 15억 이상 2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근데 9억 예를 들어 10억짜리 9억짜리 사게 되면 어떻게 예. 돼요? 9억짜리도 4억 나오는 거죠. 4억 대출이. 그러니까, 본인 돈 예. 5억, 대출 4억. 예. 그래서 이 초점이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의 집에 조금 맞춰져 있는 서울에 건데 9억짜리가 얼마나 있다고요? 없어요, 서울에 9억짜리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에. 정말 저 외곽으로 15억인데. 나가야 돼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나하고 민주당이 진짜 안 맞는다 진짜. 주가 올랐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집값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거래하려면은 환율이 지금 1,700원이에요. 1,700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환율 1,400원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환율 조작한 거 아니냐고. 실제 평가하는 가치는 지금보다 20%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집값 오른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좌파 정권이 나오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금 유동성 커지고 돈 뿌리니까 지금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 그 생기는 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저 말씀드릴 게 자꾸 그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의 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는데 그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10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9번 투자해서 10번째 망하면 망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을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돈이 10억이면은 10억에 10억을 더해서 사는 게 부동산이고 10억 있으면 1억도 들어가기 힘든 게 주식이에요. 이건 정말 맞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장기 보유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뭔가를 하려면 미국 주식 사야죠, 사실. 근데 배당금을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우상향하는 주제 매년 10% 초반의 상승률을 보이는 게 S&P 500 지수입니다. 아니 그럼 그쪽을 사는 게 맞죠. 근데 예. 그 저도 과거에 이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얘기했을 때 지금 군투세가 무슨 주식시장 활성화하는데 몇 번째 순위에 드는 거냐 그런 거는 말도 아니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우선돼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선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주주 미국은 환원 정책이 92%인데 우선돼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29%예요. 네. 그리고 중국도 38%, 개발도상국도 30%가 넘는데 우리는 10,000원을 회사가 벌면 미국은 9,200원을 주주한테 주는데 우리는 2,900원 안 주는 이게 문제인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 선진화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과 이 주식 두 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전문가들처럼 크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저처럼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100% 그런 건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또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친한 지인 대기업 다니는데 그 형은 집을 안 사고 대신 그걸 미국 AT&T에 샀어요. 왜냐 거기는 배당 7% 해주니까. 나오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튼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그러려면은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도 많이 주시고 네.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해야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자꾸 좋은 주식만 빼가지고 옆에다 상장시키는 그거 법으로 그렇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거. LG에서 카카오 같은 그렇지. 경우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김치찌개 맛집인데 그래. 자꾸 김치찌개집을 빼가지고 옆에다 가게 맞아. 차려. 맞아. 그 맞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주주들은 얼마나 그렇죠. 화가 나면 그래놓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면 그렇지. 누가 투자합니까? 아니 뭐 그 BTS 보고 하이브 주식 샀는데 갑자기 하이브가 BTS 따로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선진화 시키겠다. 힘듭니다. 네. 그 고생 선진화 많으시네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 잘 좀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결론 주식 그런다. 선수. 하여튼 예. 지금은 저희가 직감 못 잡았기 때문에 비판 많이 들어야 되고 나중에 결과로서 또 이렇게 말씀드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네요. 요 투자 얘기도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이슈도 있을 때 한번 또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다른 하죠. 분들과 함께 경제 하세요. 야당만 아, 왜 불러주세요. 빠지세요? 같이 얘기해요. 안 돼. 재밌잖아요. 저희 둘이 만나니까 안 되겠어. 나도 알겠습니다. 트럼프식이야. 1대1로. 자, 서울시 우리 또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출마하시는 서울시 지방 확정인가요? 예. 거의 저는 확정 이제 아닌가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이제 거냐? 경선을 해야겠죠. 뭐 저희도 아니, 빨리 개혁신당에서 해야 서울시에 그럼요. 나온 분이 몇분 안 계세요. 경선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해야죠 당연히. 빨리 귤 300박스 사주세요. 빨리. 400박스입니다. 예. 어쨌든 네. 서울시의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좀 선거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발표 난 걸 보니까 일단 진보 쪽에서는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이시잖아요. 근데 출마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하신 걸로 알고 총선당 있었는데. 대표 낙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보수에서는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거의 뭐 많은 득표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약간의 진보 쪽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네. 김민석 후보가 이제 44.2% 가상 대결. 가상 대결에서 네. 선전을 했고 굉장히 서울시장 의외예요. 가면서 오세훈 대 강훈식 42.3대. 그러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나 참. 이게 오세훈 시장이 더 많이 나온 걸로 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양자 대결하면 더 높은 걸로 나왔네요.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제대로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나오신다 근데 그랬는데. 이게 좌편향 여론조사인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자 대결 한강버스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를 봤을 때 조국 전 대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네요. 조국 전 대표가 그 성추행 뭔 조국 사건, 전 대표 비대위원장. 조국 비대위원장 성추행 사건 얼렁뚱땅 넘어가고 무슨 대법원장 탄핵까지 지금 추진한다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하면 안 돼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 여론조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서울시에 가장 네. 가까이 계시는 네.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어쨌든 현역 오세훈 시장께서 네. 가장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네.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여론조사에 또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서울시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50.8%가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번까지 만약에 정말 당선이 된다 그러면 5번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제 네. 조사했다는 것까지 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금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번엔만큼은 저희는 보수 진영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실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국감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까지 내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을 보수 진영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특이한 거는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그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로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말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명희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저는 사실 정말 과연 이분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표창장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사모펀드 관련된 사례라든지 지금까지 결혼 행보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익을 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가족
이것이 분별되는 순간 어떻게 자신이 공정과 공평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시장에 대한 약간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까? 좀 분위기는 어때요? 당연히 뭐 불안감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는 어떤 선거든 쉬운 선거가 없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도 저런 내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저희의 상식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60% 정도의 득표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란 잔당들도 있고 내란 세력도 있고 해서 이게 49%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근데 결론은 이제 어쨌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라는 어떤 지형에서 기본적인 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중도표가 심판을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선거 즈음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몇 %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 선거는 좀 달린다. 평소 같았으면 정당 지지율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정당 지지율도 뭐 저희가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조금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지방선거 때는 하여튼 여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얼마큼 잘해주냐가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정말로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서울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했죠.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이죠. 사실 우리가 삼선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하는 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라든지 어떤 속된 말로 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나온다면 오세훈에 대항한 민주당의 선수는 누가 적합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외부 영입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박용만 회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도 기업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더 회자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민주당 진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의 대결에서 별 의미가 없다. 왜? 강성필 나와도 내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되면 저 찍어요.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게 얼만큼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택하는 게 맞다. 중도 진영 아닙니까? 보수까지 가야 되는 보수까지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오. 그래야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방금 말씀하셨던 방용만 뭐 기업인 같은 회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기업적인 경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좀 신뢰를 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때 가서 두 번째 얼마만큼 보수 지정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뭐 개혁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환호받는 사람은 의미 없다. 그러면 무난하게 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잠깐만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는 안 나오신다고 하셨고, 그럼 박주민 의원이나 네. 서영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님이나 지금 화려하네요, 라인업이. 강훈식 지금 이제 비서실장. 비서실장 네. 많이 화나실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영입하면. 아 근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특히 거죠. 박주민 의원 지금 12.8%로 후보 경쟁력에 지금 보통 당에 1위거든요. 인물이 없으면 저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실 서영교 의원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딱히 뭐 인연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아니, 가장 하시는- 민주당답게 싸웠잖아요. 굉장히 가짜뉴스 뭐, 제조기처럼. 민주당을 대변해서 그렇게 나와주시면은 막 근데 보수가 이제 집결할 수 있는 요런 게 있어요. 중요한- 만약에- 누구랑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서영교는 제가 확실히 제가 전현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경원 의원도 뭐 서울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안 나온다고 근데 이번에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그 네. 아마 총괄을 하게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김민석 초린도 안 나온다는데 저렇게 자꾸 나오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나경원 그분이 될 수 한동훈은 왜 있으면 안 있는 거야? 나오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나경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또 그 얘기냐? 조만간 또 그 나가서 얘기냐? 처음으로 안 하나 했는데 저기에서 어이가 나올 없네. 줄은 우리가 네. 방심하면 쟤는 바로 한동훈 얘기하는 거야. 생각지도 아니 저 못했네. 한동훈 개파들이 야. 나 진짜 너무 간악해. 아니 무슨 오세훈은 원내로 갈 거고 나경원은 경기도 갈 거고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사실 말을 진짜 하고 다녀. 마지막 멘트로 오늘 박민용 대본이 처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또 그리고 마무리하시고 저기서 이름이 나오니까 또 기분이 나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도 뭐 후보에 포함되긴 한데 오세훈 시장이 너무 절대적이잖아요. 일단 사실 근데 당내 인기는 솔직히 네. 당내 인기는 아마 나경원 의원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긴 봤을 때 하겠죠. 당내 예. 경선하면은 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후보자의 경쟁력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것도 선거 승리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분위기면은 경쟁력 측면에서 좀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나경원 의원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구가 나경원 의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5%나 이겼던 거지. 민주당에선 네, 나경원 의원 흠지예요. 서울시장 나온다면 땡큐죠. 거기 우리가 다시 내가 하면은 나갈래. 동작도 내가 뺏기고 나갈- 지방선거 총괄해주는 중진이 또 후보로 나갔다가 또 이렇게 또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출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연임이 아니고서야 3선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달아 딱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자격 요건도 되고 지금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후보로 또 내세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부 여당의 지금 지지율이 오늘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오늘이 고점입니다. 마치 부동산 같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허니문 기간에 지금 특검 3대 특검이라고 하는 지금 사상 초유 여당 주도의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지경인데 이제 연말만 지나도 특검 끝나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이 경제 거시지표들에 대한 평가 성적표가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해체라고 하는 이 후과들도 계속해서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력 없는 정권은 오늘이 고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저희가- 짧게 하십시오. 예. 어쨌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결국 또 양대 정당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결국 중도 보수 저희 내란 세력도 아니고 저희는 또 중도 합리적인 개혁신당을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개혁신당이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좀 패널 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완주하십니까? 당연입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아 내란 세력들하고는 단일 안 절대요. 합니까? 뭐 확실합니까? 박미연 보고 얘기해 주세요. 김정철로 단일화하도록.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박미연 보고 민주당이. 얘기해 주세요. 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개혁신당이랑 좀 서울 오세훈 이제 5선에 도전하는 네. 그러니까 4선이었고 5선에 도전하는 아까 제가 5선인 줄 알았는데 4선이었고 그렇죠. 5선에 도전한다고 하시네요. 둘둘했죠, 둘둘. 네. 지금 약간 훈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서울 네. 경기 쪽이. 네. 약간 좀 그런 이야기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아직 뭐 당내에서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준석 대표랑 오세훈 시장의 릴레이션십이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예. 좋죠. 네. 근데 저랑 더 좋으니까요. 네. 이런 아 위트 그래요? 있는. 아직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네, 않나요? 네. 짧게 부산 쪽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부산시장 조금 지금 현역 의원이신 박형준 시장 그리고 전재수 지금 장관 지금 어디 계시죠? 전재수 해수부. 해수부 장관이시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민주당이 좀 높네요. 가상 대결에서는. 네네네. 네. 그러네. 그래요? 1등은 민주당. 전재수 빼고는 다 지는 거 아닌가요? 후보는 한 명이잖아요. 조국은 또 저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야 그래도 여기는 정말 한동훈 안 낄낄 들어갔네. 빡빡 안 되네요. 진짜. 야 여기는 한동훈 안 들어갔어. 한동훈 그 부산에서 한동훈이요? 좋았다잖아. 롯데자이언츠. 한동훈은 가보지도 않은 야구장. 무소속으로 들어가 있든가 민주당으로 들어가 있든가 야, 해야지. 무슨 왜 민주당이야.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까? 빨간색 칠하면 안 되는 사람이 혁신파가 아니라 좌파라니까. 잘 있는 사람 왜 긁어요? 아니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좀 데려가세요. 진짜 제발. 왜 그래? 우리한테? 여기만 난리 났어요. 그그님께서 저 한동훈 탐지기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오만을 댓글도 다 갖다 붙이자 할 많이 때. 남겼습니다. 결국에 또 보니까 박빙이네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박빙인 것 어쨌든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네. 서울과 부산이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텃밭이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의힘도 그 경북, 경남지사 정도는 본인 텃밭이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호남, 제주가 이제 저희 텃밭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분위기에 따라서 중간에는 충청도도 가져가고 강원도도 영향을 받을 그렇군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이제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당 대표가 됐으면 뭐 부산만 이겨도 무조건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기실 분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김문수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서울 부산 이기면은
사실 장동혁 대표는 승리했다고 우길 겁니다. 서울 부산만 네, 승리하면 전체적인 숫자를 우리겠습니다. 떠나서 우기는 게 아니라 집권 1년차 지방선거에서 첫 지방선거잖아요. 서울 부산 그쵸 뺏기고 그런 건 여당이 사실 진짜 폭망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왜냐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네. 이거 가져오면 네. 그때는 처절하게 반성하나? 그래서 원래 내란전당? 처음에 저희가 한 네. 7석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7개 네. 광역단체. 어디, 근데 어디, 지금 어디? 그러니까 뭐 서울 포함해서 이 TKPK 쪽 부산, 울산, 대구까지 하면은 6개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강원도 지금 그 도정 평가가 1등이거든요. 거의 과반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7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플러스 2-3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10개까지 가능하다? 경기도까지 묶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천안으로 밀려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천까지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면 인천, 대전까지 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지사 누가 나와요? 경기지사 사실 뭐 추미애가 나와주면 저희 누가 나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 진짜? 네, 안철수 자신감. 의원 준비. 근데 본인이 근데 고사를 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아, 네. 그래요? 왜 자신감 그 추미애 저도 좀 나가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근데 원희룡 장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원희룡 아니 곧 잡혀가게 장관이 생겼는데 무슨 원희룡이야? 양평고속도로 지금 참고인 조사도 못했거든요. 네. 지금 그냥 군불만 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도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제발 나왔으면 경기지사 좀 지켜봐. 김동연 시장은 안 나옵니까? 지사라서 시장은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으로 지사. 나오겠죠. 네. 김동연 지사는 안 나옵니까? 나와야죠.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내 지금 경선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1위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예. 지지율 조사하면 예, 예. 일인데. 근데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 안 줄 민주당에서, 거잖아요. 예, 나갈 거냐고요. 공천 안 줄 아니, 거잖아요. 근데 당원들의 아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도 사실. 아니지. 예. 이게 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당원들에게 이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현역 프리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추미애 김동연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당내에서 경선하면. 경선하면은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대결이네요. 아 오늘 박민혁 컨디션 좋은데? 팝빵각인데. 아니 저희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아, 받아 먹고 재밌네. 있습니다. 그럼 재밌어지겠네요. 예, 그럼 재밌어지겠어요. 근데 경기도는 뭐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거 모르죠. 저는 핵심은 보유세라고 봐요. 네. 아니요. 저는 내년에 경기도는 네. 사실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영향 안 받을 겁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번져나가면 어떻게 서울에서 될지 밀려나가지고 사실 경기도 가신 분들이 네. 좀 이게 성향이 바뀐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4달 동안 대책 네. 3개 나왔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또 한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10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또 같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은 저는 그래요. 보유세라고 봅니다. 네, 과연 보유세 대부분의 또 민주당 분들은 보유세 설마 안 건들 거야라고 하지만 나올 카드가 없어요. 늘 상상을 네.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예전 지난번 지방선거 때 네. 그렇게 부동산 때문에 한번 고생을 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요 지점이 한번 키 포인트다. 네. 핵심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거 얘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너머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 여러분 많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고수들의 초정밀 정체부터 다 깐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